이어서 그 이영권 선생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권 선생의 오늘 발제 제목은 이마의 독서 목록에 반영된 시대상입니다. 이마가 당대 사회와 관련해서 어떤 책을 읽었고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를 요약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20분 안에 역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권 선생은 이제 충남대학교 국문과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최근에 아주 뛰어난 아주 좋은 실론과 저서들을 발표해서 저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찬을 받은 충남대학교 이영권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서 두 교수님들은 시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시가 아닌 그 수필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평론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수필 내지는 평론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흥미가 덜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학이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다른 거 아니다. 읽고 쓰기다. 읽고 쓰기. 또는 살고 쓰기다. 이 문학을 얘기할 때도 가능한 얘기죠. 문학뿐만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인문학을 얘기할 때도. 그런데 그 작가들의 경우 또 시인들의 경우를 보면 읽고 쓰는 일이 조화롭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이 읽으셨는데 그것을 쓰는 과정에 잘 반영을 못한다든가, 또는 아예 읽지를 않고 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게 읽고 쓰기라고 했을 때 그런 읽고 쓰기를 참 잘한 그 문인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물론 많은 문인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보기엔 이제 임화라고 하는 이 시인이 또 이 평론가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해서 임화의 그 독서 목록에 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 것입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직접 체험과 이제 간접 체험이 있죠. 독서는 물론 이제 간접 체험이 되겠고요. 그 간접 체험은 또 체험은 일종의 그 도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지난번에 올림픽 때 그 여서정인가요? 그 도마 운동. 막 도마에서 점프를 뛰어서 막 정말 멋진 동작을 이렇게 연기를 하는데 도마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 연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 도마가 체험이라면 그 공중에서의 어떤 연기는 이제 그 상상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체험과 상상이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멋진 도마 연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 독서는 어쨌거나 이 작가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매우 소중하다. 우리가 삶을 좀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도 독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화는요, 기본적으로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임화는 거의 뭐 무남동녀로 이렇게 자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호적 같은 것이 지금 거의 멸실돼서 잘 확인은 안 되지만은 어려서부터 아주 고독하게 자랐고, 또 고성고보를 중간에 중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옛날에도 보성고보에서 그렇게 독서를 많이 시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임화는 또 학교 다닐 때도 별 학교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책 읽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학교 다닐 때 학교를 중퇴한 이후에 이모아의 어떤 글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살펴보면 독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서 편력 이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그 세 편의 글을 좀 기본으로 삼았는데요. 이모아가 쓴 글 중에 독서력에 반영된 세상이란 글과 그다음에 독서론, 그다음에 어떤 청년의 참회라고 하는 그 세 편의 글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 어떤 청년의 참회가 되겠는데요. 저는 이 제목을 어떤 청년의 독서라고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이 어떤 청년의 참회라고 하는 글에는 아주 많은 책들이 등장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읽은 도서 목록이 쭉 나열이 되죠. 그래서 그것만 보아도 이모아가 얼마나 독서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서론 부분은 결국은 독서라는 것이 이모아의 입장에서 지적인 만족과 쾌락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이제 지적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아마 이데올로기도 포함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그 정서적 쾌락이 되겠죠. 뭐 말초적 쾌락이 아니고 정신적 쾌락, 하나의 미학적인 어떤 경험 뭐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모아가 읽은 책들은 문사철, 인문학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지만은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이제 문학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철학 서적들도 상당히 많이 읽었고 또 고전급에 속하는 세익스피어에서부터 괴테, 베를레누 등등 그 고전급에 속하는 외국 작가들의 작품도 상당수 많이 읽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그런 이모아의 책에 관한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페이퍼의 4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모아의 독서 목록과 시대적 의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예문을 좀 보시면 이것은 그 이모아가 15살 내지 16살에 독서를 했다고 추정되는 그런 책 내지는 작가들입니다. 보시면은 뭐 하이네의 시부터 출발을 해서요. 빅토르 후이고도 나오고 그다음에 일본의 여러 작가들, 그다음에 고리키 톨스토이, 뚜르게네프, 그다음에 세익스피어의 작품들, 그다음에 괴테, 이광수, 이 노자영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인기 작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다음에 베를렌, 칼 부세까지 해서 이렇게 많은 작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5, 6살이면 지금 중학생 아닌가요? 중학생? 그렇죠? 중학생. 오늘날 중학생에 해당하는 이 나이에 임하는 이런 책들을 읽은 겁니다. 아주 조숙한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 하이네의 시인데, 이 하이네는 사실은 매우 서정적인 시를 쓴 것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민중지향적인 시도 썼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혁명적인 시도 쓰고. 근데 요때에 그 이모아가 하이네를 수용할 때에는 좀 어떤 그 서정적이고 또 연애 감정 같은 뭐 이런 쪽에서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모아의 초기 시에는 굉장히 리리시즘적인 그런 서정적인 시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그 하이네의 그런 시풍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전급의 그런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문학적 소양을 길렀고요. 그다음에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17세에 보성고부를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세 내지 19세에 읽은 것으로 보이는 잘 안 들리네요.
자, 거기 또 보시면 48쪽입니다. 개조라는 잡지가 등장하고 또 문예공론,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 저는 요 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는데요. 이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함은 일종의 아나키스트의 글인데요. 물론 이마하고 아나키즘은 어울리지 않죠. 이마는 기본적으로 막시스트였으니까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지향한 거니까 아나키즘적인 무정부주의와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현실에 대한 개혁 의지라든가 민중의 삶에 대한 어떤 옹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또 아나키즘과 막시즘이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마가 이 크로포트킨의 이 청년에게 고함을 열독을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 또 레닌 뭐 이런 인물들의 저작들 또 그런 이름들이 또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용의 중간에 한 5번째 줄 거기 보시면 다다이즘, 고한승, 김화산 뭐 이런 분들 다다이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는 실제로 초창기 서정시풍을 쓰다가 곧바로 다다이즘적인 시를 몇 편 씁니다. 그래서 그런 다다이즘적인 시를 쓰는 것과 또 이런 독서 경험과 또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다다이즘 시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시즘 시, 계급주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마가 18살 때 1926년인가 이제 카프에 가입을 하는데요. 초기에는 그야말로 변방에서 카프의 어떤 저 구석 자리에서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새에 나중에 이제 서기장도 되고 또 이제 단편 서사시라고 하는 새로운 시 양식을 또 발명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계급주의 시인 중에는 뭐 조선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찬사까지도 받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임화의 계급주의 시라고 하는 것, 프롤레타리아 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이런 막스, 레닌 어떤 독서 경험과 또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외에 이제 같이 카프 활동을 했던 카프 맹원들의 여러 가지 글들, 그런 책들을 또 많이 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이 많은 저서들, 그 다음에 저자들, 이 저자는 그들의 어떤 저작을 이제 포함하는 거로 이해할 때 상당히 광범위한 그런 독서 경험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50쪽에 가면 이제 20세 정도의 이제 독서 경험과 관련해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 20세 전후에는 영화와 관련 책들을 이제 많이 읽고, 실제로 임화는 영화 배우 역할도 했습니다. 카프 영화의 주연 역할을 했는데요. 단지 배우로서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화 이론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역시 임화의 영화와 관련된 그런 독서 경험, 여기서 이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독특하게도 시문, 우리가 상록수의 작가로 알고 있는 시문과 상당히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50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짧은 예문 속에 레닌이라는 이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일리히치 레닌. 그러면서 시문이 계급주의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이 시대 계급주의 영화처럼 이 현실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이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화가 이 시기에 뭐 계급주의와 관련된 막스주의 저작들만을 읽은 것은 아니고요. 50쪽 아래에 보면 모파상의 베라미라는 그런 작품도 읽으면서 이제 삶의 어떤 근본적인 모순 같은 것을 또 자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일본의 시인 나카노 시게하루. 시게하루와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한국에서의 이 조선에서의 최대 스승이 박영이었다면 일본에서의 최대 스승은 이 시게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게하루는 일본에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한 작가이고 이 임화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시게하루의 글들을 많이 읽었고 또 시게하루와 그 화답시를 주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연대감을 또 발휘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게하루의 그 비 내리는 품청교라는 작품을 예시를 해놨는데요. 임화는 이 작품처럼 꼼꼼히 읽은 시게하루의 작품은 없겠죠. 아마 시게하루의 작품 중에 가장 꼼꼼히 읽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를 이제 예시를 해놨는데요. 시가 좀 길기 때문에 52쪽의 그 중간에 둘레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인가요? 오 거기 오 조선의 사나이요 계집아이인 그대들 머리끝 뼈끝까지 꿋꿋한 동무 일본 프롤레타리아트의 앞잡이요 뒷군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 시는 이제 조선으로 돌아가는 한국 프롤레타리아 운동가들을 이제 작별하는 그런 시인데 결국은 조선의 그러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하는 사나이 계집들이 일본 프롤레타리아의 앞잡이요 뒷군이다라고 해서 함께 연대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독서록에 반영된 세상이란 글에서 제시한 그런 독서 목록은 53쪽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봐도 참 놀라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베르그송까지 읽었습니다. 보니까 맨 앞에 이제 알랭의 열정과 정신에 관한 81장 뭐 요즘도 꽤 인기 있는 그런 책인데요. 그에 독일 전후 학생의 편지라든가 또는 미켈란젤로 또 문화류 철학해서 문화인류학과 관련된 책도 읽었고 또 베르그송의 웃음의 철학 이런 책까지도 다양하게 읽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결론은 그는 읽는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임화의 어떤 독서 편력 내지는 독서 경험은 그의 시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시적인 변화 과정과 그의 독서의 어떤 변화 과정이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결론이고요. 그래서 임화의 시를 흔히 그 흐름, 그 변화를 얘기할 때 초창기에 리리시즘적인 서정시, 그 다음에 다다이즘 시, 그 다음에 이제 계급주의 시,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굉장히 전쟁시 이런 쪽으로 쭉 나가는데 마지막에 전쟁시를 쓸 때는 그 전쟁통에 무슨 독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서 경험과는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계급주의 시 직전까지는 그의 독서 경험이 시적인 경향과 굉장히 흡사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독일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100작품을 읽고 한 작품을 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야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인데 이 임화 같은 경우 백독일작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임화가 적어도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뼈다귀라고 이렇게 비판받는 카푸시 중에 그나마 작품성을 인정받고 서정성을 인정받고 물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 처형당할 때 하나의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시의 원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데올로기의 형해만이 아니고 거기에 서정성 내지는 미학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임화의 이런 다양한 독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임화는 이 시대 상황, 시대 정신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결말이 좀 불행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당대에 좀 유명하다는 책,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찾아서 읽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아주 평범한 진리,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